선거에 이기려면 외국 기업 하나쯤 짓밟아야지. 브라질 정치인들이 삼성에 1,800억 벌금을 때리며 제물로 선택했습니다. 30년간 5조 원을 투자하고 2만 5천 명을 고용한 파트너를 하루아침에 노예주, 착취 기업으로 몰아붙였죠. 그들은 2억 명 시장을 포기하고 떠날 배짱이 없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대답은 모두의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단 2개월 만에 20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협력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며 도시가 폐허가 됐습니다. 비웃던 그들이 이제는 무릎 꿇고 제발 돌아와 달라 울부짖었습니다. 30년 신뢰를 밟아 뭉갠 오만의 대가, 그 참혹한 최후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저는 마르셀 김입니다. 상파울루에 있는 노동법 컨설팅 회사 카피바라 리갈의 대표 컨설턴트죠. 42입니다. 한인 3세예요. 20년간 한국 기업들의 브라질 진출을 도와왔어요. 노동법 자문, 현지 채용 컨설팅, 노사 분쟁 중재가 제 전문이죠. 삼성, LG, 현대차 모두 제 고객이었습니다. 브라질 사람으로서 한국 기업의 성공을 도울 때마다 묘한 자부심을 느꼈어요. 저는 두 나라를 모두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새벽 믿을 수 없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삼성전자 브라질 법인 법무이사 강석훈 이사였죠. 마르셀, 지금 당장 마나우스로 와줘야겠어. 큰일 났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노동검찰청에서 우리를 고소했어. 손해배상 청구액이 1억 달러야. 우리 돈으로 1,500억 원.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혐의가 뭔데요? 제 질문에 강 이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장시간 노동, 불법 파견직 고용, 노조 설립방해, 3년간 조사했대. 증거도 다 확보했다는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브라질 노동법은 까다롭기로 유명하거든요. 특히 룰라, 정부 이후로 더 엄격해졌습니다. 언제까지 대응해야 하는데요? 30일, 한 달 안에 합의 못하면 법정 가는 거야. 그리고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마르셀, 이게 단순한 노동 분쟁이 아닐 수도 있어. 정치적 냄새가 나거든. 곧 있을 선거에서 PT당이 외국 기업 때리기 카드를 꺼낸 것 같아. 사무실이 발칵 뒤집혔어요. 저는 즉시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상파울루에서 마나우스까지 4시간. 그 시간 동안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1,500억 원이면 삼성 브라질 법인 1년 순이익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벌금이 아니었습니다. 브라질이 삼성에게 선전포고를 한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마나우스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제 상상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마나우스는 아마존 밀림 한가운데 있는 도시입니다. 브라질 북부 아마조나스 주의 주도죠. 인구 200만 명. 1960년대에 자유무역지대로 지정되면서 외국 기업들이 몰려들었어요. 삼성은 1995년에 이곳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TV, 냉장고, 스마트폰을 만드는 곳이에요. 직원이 2만 5천 명. 브라질에서 가장 큰 전자제품 공장 중 하나였죠.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아마존의 녹색 숲이 장관이었어요. 하지만 그날따라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공장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제 눈을 의심했어요. 거대한 삼성 공장 정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빨간 깃발을 든 노동자 수백 명이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인간이다. 한국 기업의 착취를 멈춰라. 플래카드에는 더 자극적인 문구들이 적혀 있었어요. 15시간 노동은 노예 제도다. 삼성은 브라질을 떠나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노동자들 사이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노동자들 사이를 비집고 나가는데 한 남자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노동자였습니다. 당신 삼성 사람이요? 그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아니라고 하자 그는 조금 누그러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후안 페레이라입니다. 이 공장 조립라인 노동자죠. 10년째 일하고 있어요. 후안은 저를 공장 밖 작은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아침 6시에 출근합니다. 밤 10시에 퇴근하죠. 하루 15시간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화장실 가는 시간도 카운트돼요. 5분 이상 자리 비우면 경고받습니다. 점심시간은 30분. 밥 먹고 화장실 가면 쉬는 시간이 없어요. 더 충격적인 건 조립라인 속도였습니다. 스마트폰 한 대를 조립하는데 18초가 주어집니다. 18초마다 한 대씩 만들어야 해요. 조금이라도 느리면 라인이 멈춥니다. 그러면 모두가 저를 쳐다보죠.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작년에 동료 하나가 쓰러졌습니다. 과로로 심장마비가 왔어요. 겨우 36살이었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고용 형태였습니다.
이 공장 직원 2만 5천 명 중에 60%가 파견직입니다. 저도 파견직이에요. 10년을 일했는데도 정규직이 못 됐죠. 후안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삼성은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매년 핑계만 대더군요. 실적이 안 좋다. 본사 승인이 안 났다. 결국 우리는 평생 불안정한 일자리에 매달려야 하는 겁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도 가족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학교 가야 하고 우리 부모님도 병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하죠? 다음날 저는 마나우스 노동검찰청을 방문했습니다. 이사벨라 산토스 검사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39살의 여성 검사였습니다. 강경파로 유명했죠. 그녀의 사무실 벽면에는 서류 더미들이 쌓여 있었어요. 모두 삼성 관련 자료였습니다. 3년간 조사했습니다. 이사벨라 검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증거가 산더미예요. 근로계약서 위조, 초과근무 기록 조작, 산업재해 은폐까지. 삼성이 브라질 노동법을 체계적으로 위반해왔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녀가 서류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던졌습니다. 작년 한 해만 산업재해가 300건이었어요. 그중 사망사고가 3건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죠. 보상금 주기 싫었던 겁니다. 더 심각한 건 노조 설립방해였습니다. 우리는 내부 문서를 확보했습니다. 검사가 다른 서류를 펼쳤어요. 삼성 브라질법인 인사팀의 이메일이에요. 노조 없는 기업 정책을 유지하라는 본사 지시가 있었습니다. 노조 가입자를 블랙리스트로 만들고 승진해서 배제했어요. 그녀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브라질은 더 이상 값싼 노동력 공급지가 아닙니다.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외국 기업이라고 해서 우리 법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1억 달러는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사벨라 검사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삼성이 브라질에서 한 해 버는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억 달러가 넘습니다. 1억 달러는 그들에게 푼돈이에요. 이 정도는 때려야 정신을 차리죠. 검찰청을 나와 저는 삼성 브라질법인 본사로 향했습니다. 강석훈 법무이사가 회의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지쳐 보였습니다. 검사 만나고 왔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한숨을 쉬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증거가 많다고 하더군요. 특히 노조 설립 방해 관련해서. 강 이사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노조 설립 방해라니요. 우리는 브라질 법을 철저히 준수했습니다. 노조를 막은 적이 없어요. 단지 노조가 필요 없을 만큼 좋은 대우를 해준 거죠. 그가 자료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지급하는 급여를 보세요. 마나우스 지역 평균 임금보다 30% 높습니다. 법정 최저임금의 1.5배예요. 매년 10%씩 인상했고요. 브라질 인플레를 고려하면 실질 구매력도 계속 올라갔어요. 복지 혜택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직원 식당 무료, 출퇴근 버스 제공, 건강검진 연 2회, 자녀 학자금 지원까지 합니다. 이게 착취하는 기업이 할 짓입니까? 초과근무 문제에 대해서도 강 이사는 반박했어요. 초과근무는 직원들이 원해서 하는 겁니다. 더 벌고 싶어서죠. 우리가 강제한 적 없어요. 오히려 적정 근무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더 일하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막습니까? 파견직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파견직을 쓰는 건 수요 변동 때문입니다. 성수기에는 생산량이 2배로 늘어요. 그때만 인력이 필요한 거죠. 모두 정규직으로 뽑으면 비수기에 감당이 안 됩니다. 이건 전 세계 제조업의 일반적인 관행이에요. 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는 30년간 브라질에 5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직간접 고용만 10만 명이에요. 브라질 GDP의 1.2% 기여하고 있죠. 세금도 매년 수천억 원씩 냅니다. 이게 착취입니까? 강 이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브라질을 믿고 왔어요. 장기 투자를 했죠. 그런데 이제 와서 악덕 기업 취급을 받습니다. 이건 배신이에요. 마르셀, 30년 신뢰를 하루아침에 짓밟는 겁니다. 상황은 더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브라질리아에서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어요. 노동당 PT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긴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저는 TV를 통해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PT당 원내대표가 단상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외국 기업들, 특히 한국 기업들은 브라질을 더 이상 값싼 노동력 공급처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 노동자들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삼성의 노동 착취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야당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일자리가 먼저입니다. 야당 의원이 소리쳤어요. 삼성이 떠나면 2만 5천 명이 실직합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하지만 PT당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삼성이 브라질을 떠날 리 없습니다. 또 다른 의원이 말했어요. 2억 인구의 거대 시장을 포기할 기업은 없어요. 그들이 협박하는 겁니다. 우리가 굴복하면 안 됩니다. 언론들도 가세했습니다. 브라질 주요 일간지들이 일제히 삼성을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어요. 한국 기업의 이중잣대, 삼성 아마존에서 노동자 착취, 외국 자본의 오만함, 소셜미디어는 더 심각했습니다. 샵 삼성아웃이 트렌드 1위에 올랐어요. 삼성 제품 불매 운동을 선언하는 게시물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노사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정치가 개입한 거예요. 곧 있을 선거였거든요. PT당은 재집권을 위해 표가 필요했습니다. 외국 기업 때리기는 가장 쉬운 포퓰리즘 카드였죠. 노동자 편에 서는 모습을 보여주면 표가 몰려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타깃이 삼성이었어요. 한국 기업은 중국이나 미국 기업보다 정치적 보복이 약하니까요. 때리기 딱 좋은 상대였던 겁니다. 저는 강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사님, 이거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정치권이 완전히 개입했어요. 선거용 카드로 쓰고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의 무거운 한숨이 들렸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만나고 싶다는 거였어요. 장소는 마나우스 외곽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타이론 실바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그는 삼성협력업체의 전 간부였습니다. 저는 15년간 삼성과 일했습니다. 타이론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부품 공급 업체의 생산 관리자였죠. 그런데 작년에 해고당했어요. 내부 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그가 서류 봉투를 제 앞에 놓았습니다. 이걸 보세요. 진실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서류를 펼치자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어요. 삼성 본사는 깨끗했을 겁니다. 타이론이 말했어요. 하지만 현지 법인은 달랐죠. 실적 압박이 엄청났거든요. 본사에서는 매년 10% 성장을 요구했어요. 그걸 맞추려면 어떻게든 비용을 줄여야 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인건비 절감이었습니다. 정규직을 파견직으로 바꿨어요. 같은 일을 시키는데 인건비는 30% 줄어듭니다. 초과근무 수당도 제대로 안 줬죠. 서류상으로는 8시간 근무로 기록하고 실제로는 12시간 일 시켰어요. 더 심각한 건 협력업체들이었습니다. 삼성 직영 공장은 그래도 나았어요. 하지만 협력업체는 지옥이었죠. 타이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공장에서는 직원들이 하루 16시간 일했습니다. 휴일도 없었어요. 월급은 제때 못 줬고요. 왜 그렇게까지 한 겁니까? 삼성이 납품 단가를 계속 낮췄거든요. 타이론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매년 5%씩 단가를 깎았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으려면 어떻게든 비용을 줄여야 했어요. 결국 직원들에게 전가된 겁니다. 그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가 본사에 이 문제를 보고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고 했죠. 하지만 묵살당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문제를 만든다고 해고당했어요. 타이론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난받아야 할 건 삼성만이 아닙니다. 브라질 정부도, 협력업체도, 심지어 노동자들도 책임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 구조를 만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화살이 삼성으로만 향하고 있죠. 이건 공평하지 않아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훨씬 복잡했어요.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타이론의 증언 후 저는 독자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진실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며칠간 공장 주변을 돌아다니며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건 조립라인 노동자 카를로스였어요. 20대 후반의 청년이었습니다. 초과근무 안 하면 생활이 안 됩니다. 카를로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기본급만으로는 한 달 살기도 빠듯해요. 집세, 식비, 교통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초과근무를 자청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루 15시간은 너무 긴 거 아닌가요? 물론 힘들죠. 하지만 선택권이 없어요.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브라질 물가가 얼마나 빨리 오르는지 아세요? 작년 한 해 인플레가 30%였어요. 삼성이 임금을 10% 올려줬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20% 삭감된 거예요. 이건 제가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파견직 노동자 마리아를 만났어요. 35살 싱글맘이었습니다. 저는 5년째 파견직입니다. 마리아가 말했어요. 정규직 되고 싶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브라질 노동법이 정규직을 너무 보호하거든요. 그게 나쁜 건가요?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죠. 마리아가 설명했습니다. 정규직은 해고가 거의 불가능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르면 막대한 보상금을 줘야 하거든요. 그러니 기업들이 정규직 뽑기를 꺼리는 겁니다. 이건 노동법의 역설이었어요.
노동자를 너무 보호하려다 오히려 고용을 막는 거였습니다. 저는 경제학 교수 호베르투 페레이라도 만났습니다. 그는 브라질 노동시장 전문가였어요. 브라질의 진짜 문제는 구조입니다. 호베르투 교수가 말했어요. 높은 인플레, 복잡한 세법, 경직된 노동법. 이 모든 게 기업들을 압박하죠. 그리고 그 압박이 결국 노동자에게 전가됩니다. 그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브라질에서 직원 1명 고용하는 데 드는 총 비용이 급여의 2배입니다. 세금과 사회보장비가 급여만큼 들어가거든요. 그러니 기업들이 인건비를 줄이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교수는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삼성만 나쁜 게 아닙니다. 브라질의 모든 기업이 비슷해요. 아니, 브라질 기업들이 더 심하죠. 적어도 삼성은 평균 이상 급여를 줍니다. 문제는 시스템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화살이 삼성으로만 향하고 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걸까요? 노동자들의 고통은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삼성만 탓할 수는 없었어요. 이건 브라질 경제 구조 전체의 문제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한 언론인 친구가 제게 비밀 문서를 건네준 거예요. 마르셀, 이거 봐. 검찰 수사에 정치적 배경이 있어. 친구 페드루가 속삭였습니다. 문서를 펼치자 놀라운 내용이 나왔어요. 검찰이 삼성 수사를 시작한 시점이 묘하게도 페트로브라스 부패 스캔들 직후였던 겁니다. 페트로브라스는 브라질 국영석유 회사예요. 당시 엄청난 부패 스캔들에 휘말려 있었죠. PT당 고위 인사들이 뇌물을 받은 게 드러났습니다. 여론이 들끓었어요. 검찰이 여론 환기용으로 외국 기업 때리기를 시작한 거야. 페드루가 설명했습니다. 페트로브라스 스캔들에서 눈을 돌리려고 말이지.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익명의 검찰 관계자를 만났어요. 그는 신분 노출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이사벨라 검사는 야심이 큽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치에 진출하고 싶어 하죠. 삼성 사건을 발판으로 삼으려는 겁니다. 외국 기업과 싸워 이기면 영웅이 되니까요. 하지만 증거는 진짜 아닌가요? 증거는 맞아요. 그가 인정했습니다. 삼성이 완벽하게 깨끗하지는 않죠. 하지만 브라질 기업들은 더 심각합니다. 왜 하필 삼성만 걸까요? 정치적으로 반격이 약하니까요. 그는 더 폭로했습니다. 검찰이 1억 달러를 청구한 것도 정치적 계산이에요. 진짜 받을 생각은 없어요. 협상 과정에서 5천만 달러 정도 받으면 성공이죠. 그래도 검찰의 대승리로 포장할 수 있으니까. 정치권의 움직임도 수상했습니다. 다음 주 PT당 주요 인사가 마나우스를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삼성 공장 앞에서 노동자들과 연대 집회를 한다는 겁니다. 완벽한 선거 캠페인이었죠. 야당에서는 이를 비판했습니다. PT당이 일자리를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 야당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삼성이 떠나면 책임질 건가요? 하지만 PT당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삼성은 절대 안 떠납니다. 2억 시장을 포기할 리 없어요. 우리가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저는 그날 밤 강 이사에게 모든 걸 보고했습니다. 이사님, 이건 단순한 노동 분쟁이 아닙니다. 정치, 쇼예요. 우리가 제물로 쓰이고 있습니다. 강 이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알고 있어요, 마르셀. 본사도 다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렸어요. 우리는 정치 도구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의 의미를 저는 곧 알게 됐습니다. 2주일 후 운명의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마나우스 한 호텔 회의실에서 3자 회담이 열렸어요. 삼성, 검찰, 노조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도 삼성 측 자문으로 참석했어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사벨라 검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삼성은 브라질 노동법을 심각하게 위반했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명확합니다. 1억 달러 배상금, 즉각적인 근로 환경 개선, 그리고 공개 사과. 후안 페레이라가 가세했어요. 우리 노동자들의 요구도 있습니다. 임금 50% 인상, 정규직 전환율 80% 보장, 노조 설립 허용. 강석훈 이사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먼저 오해를 풀고 싶습니다. 삼성은 브라질 법을 준수해왔습니다.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개선하겠습니다. 하지만 1억 달러는 과도합니다. 객관적인 손해액 산정이 필요해요. 객관적? 이사벨라 검사가 비웃었습니다. 3년간 착취한 대가입니다. 오히려 적은 거예요. 강 이사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우리가 지급하는 평균 급여는 지역 평균보다 30% 높습니다. 복지 혜택까지 합치면 50% 이상이에요. 이게 착취입니까? 후안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초과 근무를 강요했지 않습니까? 하루 15시간 일하게 만들었어요. 강요한 적 없습니다. 강 이사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직원들이 더 벌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신청한 겁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자발적이라고요? 이사벨라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증언 좀 보세요. 초과근무 거부하면 불이익을 줬다고 나와 있어요. 협상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양측 모두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는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양측 모두 조금씩 양보하면 어떨까요? 대상금을 줄이는 대신 근로 환경은 확실히 개선하는 거죠. 하지만 이사벨라 검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칙의 문제입니다. 외국 기업이 브라질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강 이사도 단호했습니다. 우리도 원칙이 있습니다. 부당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4시간 동안 이어진 협상은 결국 결렬됐습니다. 휴회를 선언하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복도에서 강 이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마르셀, 이건 협상이 아니에요. 정치 쇼죠. 그들은 우리가 굴복하길 바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강 이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본사와 논의해야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는 정치 도구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불길한 예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협상 결렬 다음 날 브라질 언론은 일제히 삼성을 비난했습니다. 삼성 협상 거부. 오만한 외국 기업. 브라질을 우습게 보나? 이런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아마조나스 주지사 카를로스 시우바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는 친기업 성향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엔 태도가 달랐습니다. 삼성이 떠나고 싶으면 떠나라. 주지사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우리에겐 2억 인구 시장이 있습니다. 브라질은 중남미 최대 경제권이에요. 삼성 없어도 얼마든지 다른 기업이 올 겁니다. 그의 자신감은 근거가 있었습니다. 이미 LG, 소니, 중국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의 세금 혜택은 여전히 매력적이거든요. 삼성 자리는 금방 채워질 겁니다. 경제 전문가들도 비슷한 의견이었어요. 삼성이 브라질을 떠날 리 없다. 한 경제학자가 TV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2억 소비 시장을 포기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중국 리스크 때문에 대안을 찾는 기업들에게 브라질은 최적의 선택지입니다. 노조도 강경했습니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후안이 공장 앞 집회에서 외쳤어요. 삼성이 협박해도 소용없어요. 브라질 2억 국민이 우리 뒤에 있습니다. 집회에 모인 노동자들이 함성을 질렀어요. 삼성, 아웃. 브라질 노동자 만세. 소셜미디어도 들끓었습니다. 샵 삼성 보이콧이 트렌드에 올랐어요. 삼성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됐습니다. 심지어 한국 문화에 대한 반감까지 번졌어요. K-팝 콘서트 취소, 한국 드라마 방영 중단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상파울루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마르셀 씨, 우리 한인들이 위험합니다. 한인 회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거리에서 한국 사람이라고 욕먹는 일이 생기고 있어요. 한인 식당에 낙서도 당했고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브라질 정부와 언론은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었어요. 삼성이 진짜로 떠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요. 아니, 정확히는 믿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2억 시장을 포기할 기업은 없을 거라고 확신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를요. 일주일 후 삼성이 움직였습니다. 강석훈 이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강 이사가 단상에 올라 준비한 성명서를 꺼냈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먼저 브라질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삼성은 30년간 브라질과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이 땅을 제2의 고향으로 여겼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최근 상황은 우리를 매우 실망시켰습니다. 일방적인 비난과 정치적 이용, 그리고 협상 불가능한 요구들, 이는 상호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일입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강 이사가 한 템포 쉬었어요. 앞으로 30일 내에 합리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나우스 공장의 단계적 생산 축소를 검토하겠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또한 당초 계획했던 50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전면 재검토합니다. 여기에는 R&D 센터 확장, 스마트 공장 건설, 부품 현지화 프로젝트가 포함됩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정말 브라질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건가요? 강 이사가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신뢰가 깨진 곳에서는 미래를 계획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협박이 아닙니다.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합리적 판단입니다. 대안은 있습니까? 이미 멕시코, 베트남과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강 이사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브라질만이 유일한 선택지는 아닙니다.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강 이사를 따로 만났습니다. 이사님, 정말 떠날 건가요? 그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본사가 결정했어요. 이미 멕시코 몬테레이에 대체 부지를 물색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6개월 안에 생산 라인을 이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2만 5천 명이 일자리를 잃어요. 알아요. 강 이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가장 마음 아파요. 하지만 선택권이 없어요, 마르셀. 우리가 굴복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당할 겁니다. 어디까지 양보해야 하죠? 오늘 1억 달러 주면 내일은 2억 달러 요구할 거예요.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신뢰를 하루아침에 짓밟았어요. 우리를 정치 도구로 썼죠.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입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재앙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삼성의 최후 통첩 이후 일주일 만에 첫 번째 도미노가 무너졌습니다. 마나우스에 있는 삼성 협력업체 3곳이 동시에 파산을 신청한 겁니다. 부품 공급사들이었어요. 삼성이 주문을 대폭 줄이자 버티지 못한 거죠. 저는 그중 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플라스틱 부품을 만드는 업체였어요. 사장 호르헤 알베스가 텅 빈 공장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15년을 삼성과 일했습니다. 호르헤가 허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 매출의 90%가 삼성이었죠. 한 달 전부터 주문이 뚝 끊겼어요. 그의 공장에는 500명이 일했습니다. 모두 해고됐어요. 은행 대출금이 산더미예요. 갚을 길이 없습니다. 파산 말고는 방법이 없었어요. 호르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500 가족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나앉았어요. 제 잘못입니다. 비슷한 상황이 다른 협력업체들에서도 벌어졌습니다. 부품업체 60개 중 3곳이 파산했고 10여 곳이 구조조정에 들어갔어요. 직접 실직자가 1,500명, 간접 영향까지 합치면 5,000명이 넘었습니다. 은행들도 비상이 걸렸어요. 협력업체들에게 빌려준 돈이 회수 불가능해졌습니다. 지역은행 지점장이 말했어요. 연쇄 부실이 시작됐어요. 대출 심사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신규 대출이 막히자 멀쩡한 업체들도 자금난에 빠졌습니다. 선순환이 악순환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마나우스 상공회의소가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삼성 사태가 지역 경제 전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즉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브라질 정부의 반응은 여전히 안일했어요. 일시적인 혼란일 뿐입니다. 노동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삼성은 결국 돌아올 겁니다. 그들은 아직도 삼성이 블러핑한다고 믿고 있었어요. 2억 시장을 포기할 리 없다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요. 협력업체 붕괴는 지역 경제 전체로 번졌습니다. 마나우스 시내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타격을 받은 건 식당가였습니다. 공장 주변 한인 식당 거리를 찾았을 때 제 눈을 의심했어요. 절반이 문을 닫았더군요. 영업 중인 곳들도 손님이 없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매출이 70% 떨어졌어요. 한인 세기명수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삼성 직원들로 가득 찼었는데 지금은 이 모양이에요. 그의 식당은 15년 됐다고 했어요. 이번 달 임대료도 못 냈습니다. 다음 달이면 문 닫아야 할 것 같아요. 영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브라질에서 30년 살았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주변 상가들도 연쇄 폐업했습니다. 편의점, 카페, 휴대폰 가게, 옷가게, 삼성 직원들을 상대로 장사하던 곳들이 줄줄이 무너졌어요. 부동산 시장은 더 심각했습니다. 삼성 직원들이 살던 아파트 단지를 방문했어요. 곳곳에 매물 광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 달 만에 가격이 40%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파울루가 말했어요. 그런데도 안 팔려요. 누가 지금 마나우스에 집을 사겠어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집값이 떨어져서 대출금보다 집값이 낮아졌어요. 전직 삼성 직원 루카스가 말했습니다. 팔아도 빚이 남아요. 그렇다고 월급도 없는데 대출 이자를 어떻게 갚습니까? 은행들이 압류에 나서기 시작했어요. 강제 퇴거당하는 가정이 속출했습니다. 교육기관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사립학교 학생 수가 30% 감소했어요. 학부모들이 학비를 못 내니까요. 일부 학교는 폐교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 절반이 삼성 직원 자녀였어요. 한 사립학교 교장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3분의 1이 자퇴했습니다. 교사들 월급도 못 주고 있어요. 학원가도 황폐화됐습니다. 영어 학원, 수학 학원, 컴퓨터 학원 대부분이 문을 닫았어요. 병원들도 위기였습니다. 삼성이 직원 의료보험을 지원했는데 그게 끊겼어요. 한 병원 원장이 말했습니다. 외래 환자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를 해고해야 해요. 삼성이 후원하던
무료 건강검진 프로그램도 중단됐습니다. 마나우스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활기찬 도시였는데 지금은 유령 도시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협력업체 파산과 지역 경제 타격이 가시화되자 드디어 정부 내부에서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불과 2주일 전만 해도 삼성이 떠나도 괜찮다고 호언장담했던 아마조나스 주지사 카를로스 시우바가 급격히 태도를 바꿨어요. 그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중앙정부가 우리 지역 경제를 죽이고 있습니다. 주지사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나우스 실업률이 한 달 만에 2배로 뛰었어요. 이건 재앙입니다. 그는 노동검찰청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원칙만 고집하다가 수만 명을 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법도 중요하지만 민생이 먼저 아닙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립이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노동부 장관은 반박했습니다. 원칙의 문제입니다. 외국 기업이라고 해서 법 위에 있을 수는 없어요. 주지사는 단기적 이익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지사들도 카를로스를 지지하고 나섰어요. 상파울루 주지사가 성명을 냈습니다. 마나우스 사태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에도 한국 기업들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가면 다 떠날 겁니다. 경제계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브라질 산업연합회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요. 투자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브라질을 떠나고 있어요. 정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실제로 다른 외국 기업들도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자동차 회사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삼성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PT당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온건파 의원들이 당 지도부에 우려를 표했어요. 선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일자리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당 지도부는 여전히 강경했습니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삼성은 결국 굴복할 겁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아직도 모르는구나. 한국 기업들의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를요. 그리고 며칠 후 그들의 착각이 여지없이 깨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30일이 지났습니다.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삼성이 움직였습니다. 브라질리아 한 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강석훈 이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뒤에는 삼성 브라질법인 경영진들이 서 있었습니다. 먼저 30년간 삼성을 사랑해주신 브라질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강 이사가 입을 열었어요. 시작부터 불길한 느낌이었습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작별 인사처럼 들렸거든요. 삼성은 1995년 브라질에 첫 발을 디딘 이후 이 땅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며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마나우스 공장에서 2만 5천 명의 브라질 직원들과 함께 일하며 연간 50억 달러 이상을 브라질 경제에 기여해왔습니다. 그가 잠시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회의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은 우리에게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상호 신뢰와 존중이라는 비즈니스의 기본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일방적인 비난과 정치적 이용, 그리고 협상 불가능한 요구들은 우리를 깊은 고민에 빠뜨렸습니다. 기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펜을 들었어요. 30일간의 기한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강 이사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따라서 삼성전자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회의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마나우스 공장의 단계적 생산 축소를 즉시 시작합니다. 향후 6개월에 걸쳐 생산 라인을 멕시코와 베트남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회의장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몇몇 브라질 기자들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럼 2만 5천 명은 어떻게 됩니까? 한 기자가 소리쳤어요. 강 이사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직원들에게는 법정 기준보다 50% 높은 퇴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직원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더 충격적인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했던 50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전면 백지화합니다. 강 이사가 말했어요. 여기에는 R&D 센터 확장, 오지 통신 인프라 구축, 부품 현지화 프로젝트가 포함됩니다. 이 투자는 멕시코 몬테레이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50억 달러, 브라질 돈으로 250억 헤알,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이 투자가 실행됐다면 직간접 고용만 20만 명이 생겼을 겁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이런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습니까? 강 이사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신뢰가 깨진 곳에서는 미래를 계획할 수 없습니다. 오늘 1억 달러를 요구하면 내일은 2억 달러를 요구할 겁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장기 투자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감정적 결정이 아닙니다.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합리적 판단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브라질 기자들이 삼성 관계자들을 붙잡고 질문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삼성의 발표가 끝나고 불과 2시간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터졌습니다. LG전자가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저는 회사 이메일로 그 내용을 받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LG전자는 캠피나스 공장의 신규 투자 계획을 전면 중단합니다. 성명서는 간결했어요. 브라질의 예측 불가능한 사업 환경으로 인해 장기 투자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캠피나스 공장은 상파울루 인근에 있었습니다. 가전제품을 만드는 곳이었죠. 8,000명이 일하고 있었어요. LG는 이곳에 2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해 공장을 2배로 확장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계획은 사라졌어요. 2시간 후 현대자동차도 움직였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상파울루 공장의 생산 규모를 축소합니다. 현대차 브라질법인 대표가 발표했어요. 연간 생산량을 현재 10만 대에서 5만 대로 줄일 것입니다. 생산 감축은 곧 인력 감축을 의미했습니다. 4,000명 중 절반이 일자리를 잃게 됐어요. 더 충격적인 건 미래 계획의 취소였습니다. 전기차 생산 계획을 철회합니다. 현대차 대표가 말했어요. 25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공장 건설도 취소됩니다. 이 투자는 멕시코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브라질의 전기차 시대 꿈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 중소기업들이 집단으로 움직인 겁니다. 삼성, LG, 현대와 거래하던 60개 한국 기업들이 동반 철수를 선언했어요. 대기업이 떠나는데 우리만 남아서 뭘 하겠습니까? 자동차 부품 업체 대표가 말했습니다. 거래처가 없으면 사업이 안 돼요. 이들 중소기업은 브라질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마나우스, 상파울루, 리우, 쿠리치바, 총 고용 인원이 2만 명이 넘었어요. 저는 그날 오후 상파울루 한인 상공회의소에 갔습니다.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우리 한인 기업들이 전멸 위기입니다. 한 기업인이 말했습니다. 브라질 정부가 한국 기업을 적으로 돌렸어요. 더 이상 여기서 사업하기 힘듭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비통했습니다. 30년, 40년을 브라질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었어요. 이곳이 제2의 고향이었죠. 하지만 이제 떠나야 할 판이었습니다. 한인 2세와 3세들은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가 물었어요. 이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인데 한국으로 가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회의를 나와 거리를 걸었어요. 상파울루 한인타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글 간판들이 즐비한 거리, 한국 식당, 한국 마트, 한국 학원. 이 모든 게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집단 엑소더스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여파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집단 철수 발표 직후 브라질 경제가 요동쳤습니다. 다음날 증시가 개장하자마자 폭락했어요. 저는 TV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보베스파 지수가 개장 5분 만에 5% 급락했어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앵커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거래가 30분간 중단됐어요. 하지만 재개되자마자 다시 폭락했습니다. 장 마감 시점에 보베스파는 5.2%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어요.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60조 헤알 증발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12조 원이었죠. 외환시장은 더 심각했습니다. 헤알화 가치가 대미 달러 대비 8% 급락했어요. 환율이 하루 만에 4.2 헤알에서 5.3 헤알로 뛰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브라질에서 돈을 빼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가 TV에 나와 설명했어요. 브라질 리스크가 다시 점화됐어요. 실제로 외국인 자금이 대거 이탈하고 있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브라질 투자 등급을 강등했어요. 투자 부적격 국가로 재분류합니다. 정책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요. JP모건도 따라갔습니다. 신흥국 포트폴리오에서 브라질 비중을 5%에서 2%로 축소합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수백억 달러의 투자 자금이 브라질을 떠난다는 의미였습니다. 브라질 정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재무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외환 보유고를 사용해 환율 방어에 나설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신뢰는 이미 무너진 뒤였습니다. 기업들도 직격탄을 맞았어요. 한국 기업과 거래하던 브라질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물류회사, 부품업체, 건설사 모두 타격을 받았어요. 우리 매출의 40%가 한국 기업 관련이었습니다. 한 물류회사 사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 매출이 사라졌어요.
회사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실업 대란도 예고됐습니다. 노동부가 긴급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한국 기업 철수로 직접 실직자가 5만 명, 간접 영향까지 합치면 2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5만 명? 브라질 전체 실업률을 2% 올리는 숫자였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경고했어요. 이건 시작입니다. 한 경제학자가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 철수가 다른 외국 기업들에게 신호를 줄 겁니다. 브라질이 위험하다는 신호를요. 연쇄 철수가 일어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조짐이 보였습니다. 일본 도요타가 신규 투자를 보류한다고 발표했어요. 독일 폭스바겐도 브라질 투자 계획을 재검토한다고 했습니다. 브라질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일까요? 삼성일까요? 브라질 정부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일까요?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 재앙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2주일 후 저는 마나우스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도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공장 단지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느낀 건 적막감이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인데도 도로가 텅 비어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차들로 막혔을 시간인데 삼성 공장 건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은 거의 비어 있었어요. 2만 5천 명이 일하던 곳에 이제 2천 명만 남았습니다. AS 센터 직원들 뿐이었죠. 공장 주변 상가들을 돌아봤습니다.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았더군요. 한인 식당 거리는 유령 도시가 됐어요. 30개 식당 중 15개가 폐업했습니다. 영업 중인 곳도 손님이 없어 을씨년스러웠어요. 매일 적자예요. 아직 버티고 있는 한 식당 주인이 말했습니다. 임대료도 못 내고 있어요. 다음 달이면 저도 문 닫을 겁니다. 편의점도 가보니 선반이 텅텅 비어 있었어요. 물건을 들여올 돈이 없어요. 주인이 말했습니다. 손님도 없는데 재고를 채울 이유가 없죠. 그냥 남은 거 팔다가 접을 겁니다. 부동산 중개소는 아예 문을 닫았더군요. 거래가 완전히 끊겼으니까요. 아파트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삼성 직원들이 살던 곳이었어요. 800세대 중 500세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집주인들이 강제 퇴거를 시키고 있어요.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월세를 못 내니까요. 매일 이사 나가는 집이 있어요. 단지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없었어요. 평일 오후인데도 조용했습니다. 유치원과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학원가도 황폐해졌습니다. 영어 학원을 방문했어요. 원장이 텅 빈 교실을 보여줬습니다. 학생이 90% 줄었어요. 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삼성 직원 자녀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이제 월세도 못 내요. 다음 주에 문 닫습니다. 병원 상황도 심각했습니다. 마나우스 종합병원을 찾았어요. 외래 대기실이 한산했습니다. 환자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병원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삼성이 직원들 의료보험을 지원했는데 그게 끊겼거든요. 사람들이 아파도 병원을 못 와요. 돈이 없으니까. 삼성이 후원하던 무료 진료소도 문을 닫았습니다. 저소득층 수천 명이 의료 혜택을 잃었어요. 가장 비참한 건 노숙자 증가였습니다. 도심 광장에 가보니 노숙자가 크게 늘었더군요. 대부분이 전직 삼성 직원들이었습니다. 집세를 못 내서 쫓겨났어요. 한 노숙자가 말했습니다. 퇴직금은 빚 갚는데 다 썼고요. 가족도 떠났습니다. 처가 아이들 데리고 고향으로 갔어요. 그의 옆에 있던 다른 사람도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재취업이 안 돼요. 40대 남자가 말했습니다. 마나우스에 일자리가 없어요. 다른 도시로 가려고 해도 이사 갈 돈이 없습니다. 범죄율도 급증했습니다. 경찰서를 방문했어요. 서장이 통계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지난 한 달간 절도 사건이 3배로 늘었어요. 서장이 말했습니다. 실업자들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경찰력으로 감당이 안 돼요. 약물 중독도 문제였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시청도 위기였습니다. 세수가 40% 감소했습니다. 시청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삼성이 내던 세금이 워낙 컸거든요. 이제 공무원 월급도 제때 못 줘요. 공공서비스가 축소되기 시작했어요. 도로 보수, 쓰레기 수거, 치안 유지 모든 게 엉망이 됐습니다. 마나우스는 불과 2달 만에 활기찬 도시에서 죽어가는 도시로 변했습니다. 한때 아마존의 디트로이트라 불리던 곳이 이제는 폐허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마나우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나우스의 재앙은 브라질 전국으로 번졌습니다. 상파울루에서도 연쇄 실직이 일어났어요. LG와 현대차 관련 일자리 6천 명이 사라졌습니다. 상파울루도 안전하지 않아요. 한 경제학자가 경고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브라질 GDP의 1.5%를 차지했거든요. 이들이 떠나면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실제로 그런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브라질 중앙은행이 긴급 보고서를 냈어요. 한국 기업 철수로 올해 GDP 성장률이 0.5% 하락할 전망입니다. 실업률은 2% 증가할 것입니다. 0.5%.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숫자였어요. 브라질 경제 규모로 환산하면 100억 달러 손실이었습니다. 전국 직접 실직자 수가 5만 명을 넘어섰어요. 간접 영향까지 합치면 2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정치권도 술렁였습니다. 이건 경제 재앙입니다. 야당 대표가 국회에서 외쳤어요. PT당의 포퓰리즘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PT당은 여전히 강경했어요. 일시적 어려움일 뿐입니다. 노동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원칙을 지켰어요. 외국 기업이라고 법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 여론은 분열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부를 지지했고 어떤 사람은 비난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브라질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는 것. 그리고 그 대가를 국민들이 치르고 있다는 것. 재앙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3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후안 페레이라였어요. 파업을 주도했던 노조 대표. 마르셀 씨, 만나고 싶습니다. 제발요.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우리는 마나우스 외곽의 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후안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눈은 충혈돼 있었고 수염은 덥수룩했어요. 불과 2달 전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제가 모든 걸 망쳤습니다. 후안이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삼성 공장 정문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했어요. 2,000명이 지켜보는 앞에서요. 그날 장면을 저도 뉴스로 봤습니다. 노조 간부들이 집단으로 무릎을 꿇었던 거였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2억 시장만 믿고 너무 나갔습니다. 삼성과 한국 기업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후안이 당시 했던 말을 되풀이했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강하게 나갔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후안이 쓴 웃음을 지었어요. 정말로 우리가 이길 줄 알았어요. 2억 시장, 브라질의 힘, 정부의 지원, 모든 게 우리 편인 것 같았거든요. 삼성이 절대 못 떠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죠.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돈보다 신뢰를 더 중요하게 여기더군요. 후안은 개인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았다고 했어요. 제 가족이 저를 떠났습니다. 아내가 아이들 데리고 고향으로 갔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하더군요. 집도 잃었어요. 대출금을 못 갚아서 은행에 빼앗겼습니다. 그는 지금 친구 집에 얹혀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저를 욕해요. 내가 파업만 안 했어도 우리가 일자리를 잃지 않았을 거라고. 맞는 말이에요. 다 제 잘못입니다. 후안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에게 전해주세요. 정말 미안하다고. 우리가 바보였다고. 돌아와 달라고. 그가 제 손을 붙잡았어요. 제발 전해주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승리라고 믿었던 파업이 자신의 인생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수만 명의 삶도 함께.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마침내 대통령이 움직였습니다. 한 달 만에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겁니다. 전국이 TV 앞에 모였어요. 저도 호텔 방에서 지켜봤습니다. 오후 8시 대통령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평소에 강단 있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지우마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숨을 깊이 들이쉬는 게 보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어요. 브라질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성급한 판단으로 소중한 파트너를 잃었습니다. 삼성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은 30년간 브라질과 함께 성장해 온 동반자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기여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어요. 지우마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5만 명의 브라질 국민이 직접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간접 영향까지 합치면 20만 명입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20만 가족의 삶이 무너진 겁니다. 이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대통령의 사과는 계속됐어요. 법 집행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계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원칙만 고집하다가 현실을 놓쳤어요. 이는 명백한 정책 실패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복귀를 간청합니다. 지우마가 말했어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습니다. 첫째, 10년간 법인세 전액 면제. 둘째, 토지 무상 제공. 셋째, 노동법 특례 적용. 넷째, 정부 보조금 지원. 파격적인 조건들이었습니다. 불과 2달 전 삼성에게 1억 달러를 요구했던 정부가 이제는 세금을 면제해주겠다고 나선 거예요. 삼성이 떠나기 전 요구했던 모든 조건을 수용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심지어 그 이상도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제발 돌아와 주십시오. 지우마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저는 오늘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한국민으로서 말씀드립니다. 한국 기업 여러분, 브라질은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담화가 끝났습니다. TV 화면이 꺼졌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라질이 무릎을 꿇었어요. 국가 수반이 외국 기업에게 애원하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대통령 담화 다음 날 저는 강석훈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사님, 대통령 담화 보셨죠? 완전히 백기투항인데요. 이제 돌아가실 건가요? 강 이사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수용이 아니라요. 마르셀, 신뢰는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려워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런 조건을 제시하면 내일은 또 뒤집을 수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브라질 정부를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사과했잖아요. 사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강 이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미 멕시코에 600억 원을 투자했어요. 공장 부지를 매입했고 일부 설비 이전도 시작했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브라질로 돌아가라고요? 그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강 이사가 물었어요. 2만 3천 명을 해고했어요. 이미 퇴직금도 다 줬고요. 이제 와서 다시 돌아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삶은 이미 망가졌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삼성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저도 기자회견장에 있었습니다. 브라질 정부의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삼성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브라질 투자 계획이 없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멕시코 공장 건설이 이미 진행 중입니다. 베트남으로도 생산 라인 일부가 이전됐고요. 이 계획들은 변경 없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럼 브라질과는 완전히 끝난 건가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대변인이 잠시 망설였어요. AS 센터는 유지하겠습니다. 2,000명 정도의 인력은 남을 겁니다. 기존 제품에 대한 서비스 책임은 다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신규 투자는요? 당분간은 계획이 없습니다. 대변인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브라질 사업 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지만 현재로서는 투자 불가 판정입니다.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삼성은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LG와 현대차도 비슷한 입장을 냈습니다. 브라질은 우리의 투자 우선순위에서 제외됐습니다. LG 관계자가 말했어요. 멕시코, 베트남, 인도네시아가 더 안정적인 투자처입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한번 잃은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아요. 브라질 정부가 진심으로 변했는지 시간을 두고 지켜볼 겁니다. 시간을 두고 지켜본다. 사실상 거부였습니다. 한국 중소기업들은 더 단호했어요. 절대 안 돌아갑니다. 한 기업 대표가 말했습니다. 한번 당한 걸로 충분해요. 브라질은 우리에게 트라우마예요. 브라질 정부의 애원은 거절당했습니다. 파격적인 조건도 소용없었어요.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 브라질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한국 기업 사태는 예상대로 다른 외국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도미노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일본 기업들이 움직였습니다. 도요타가 신규 투자 보류를 발표했어요. 브라질 투자 환경을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혼다도 따라갔습니다. 오토바이 공장 확장 계획을 무기한 연기합니다. 소니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마나우스 공장 생산량을 30% 축소합니다. 일부 라인을 태국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유럽 기업들도 비슷했습니다. 독일 폭스바겐이 성명을 냈어요. 브라질 전기차 공장 계획을 재검토합니다. 정책 불확실성이 너무 높습니다. 지멘스도 투자 축소를 발표했습니다. 브라질 사업 규모를 20% 줄일 예정입니다. 프랑스 르노는 더 나갔어요. 브라질 생산 기지를 스페인으로 일부 이전합니다. 미국 기업들도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브라질 리스크가 너무 높습니다. 한 미국 기업 대표가 말했어요. 한국 기업들처럼 우리도 당할 수 있어요. 신규 투자는 당분간 보류입니다. 실제로 외국인 직접 투자가 급감했어요. 브라질 중앙은행 통계가 나왔습니다. 올해 외국인 직접 투자가 작년 대비 40% 감소했습니다.
한국 기업 사태 이후 외국 자본이 브라질을 기피하고 있어요. 신용평가사들도 경고했습니다. 무디스가 브라질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했어요. 투자 환경 악화와 정책 불확실성을 이유로 합니다. S&P도 따라갔습니다. 브라질을 주의 관찰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추가 강등 가능성이 있어요. 이는 단순한 등급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브라질이 돈을 빌리는 금리가 급등했어요.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니 이자를 더 내야 하는 거죠. 올해 이자 부담만 10억 달러 늘어났습니다. 재무부 관계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브라질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떠난 자리를 중국 기업들이 노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제안은 한국 기업들과 완전히 달랐어요. 화웨이가 먼저 나섰습니다. 삼성 마나우스 공장을 인수하겠습니다. 화웨이 남미 대표가 제안했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터무니없었습니다. 공장을 무상으로 넘기고 10년간 세금을 면제해달라는 거였어요. 직원은 30%만 재고용하겠습니다. 화웨이 대표가 말했습니다. 나머지는 중국에서 데려올 겁니다. 삼성이 2만 5천 명을 고용했는데 화웨이는 7천 명만 쓰겠다는 거였죠. 샤오미도 비슷했습니다. 공장 건물만 임대하겠습니다. 샤오미 관계자가 말했어요. 직원은 1,000명 정도만 필요합니다. 대부분 자동화할 겁니다. 급여 조건도 형편없었어요. 삼성 급여의 60% 수준이었습니다. BYD도 가세했지만 조건은 마찬가지였어요. 브라질 정부는 난감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굴욕입니다. 한 정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정당한 대우를 원했어요. 하지만 중국 기업들은 시혜를 베푼다는 태도죠. 언론도 비판했습니다. 중국이 브라질을 호구로 보고 있다. 한 칼럼니스트가 썼어요.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좋은 파트너였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결국 브라질 정부는 중국 제안을 거절했어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빈 공장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한국 기업도 없고 중국 기업도 없이 마나우스 공장은 유령처럼 서 있었어요. 한때 2만 5천 명이 일하던 곳. 이제는 아무도 없는 폐허. 결국 아마조나스 주정부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새로 부임한 주지사가 한국을 방문했어요. 직접 삼성 본사를 찾아간 겁니다. 서울 삼성타운 앞에서 주지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브라질 언론이 그 장면을 생중계했어요. 브라질을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는 파격적인 제안을 들고 왔어요. 50년 무상 토지 제공, 20년간 모든 세금 면제, 전력 무료 공급, 항만 사용료 면제, 브라질이 줄 수 있는 거의 모든 혜택이었습니다. 직원 채용도 삼성이 자유롭게 하세요. 노동법 특례를 적용하겠습니다. 노조 파업도 제한하겠어요. 한국 언론이 대서특필했습니다. 브라질 주지사 삼성 본사서 무릎 꿇어. 삼성 측 반응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삼성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거절은 아니었어요. 처음으로 검토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주정부는 계속 노력했어요. 한국 대사관을 매주 방문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에게 직접 편지를 쓰고 전화를 걸었어요. 저희가 변했습니다.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어요. 브라질 중앙정부도 움직였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서울을 방문했어요.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들을 만났습니다. 과거는 잊고 새롭게 시작합시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어요. 신뢰는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도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건 긍정적이었습니다. 완전히 문을 닫은 건 아니었으니까요. 작은 희망의 불씨가 살아 있었습니다. 8개월이 지난 어느 날 삼성이 작은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삼성이 공식 성명을 냈어요. 마나우스 AS 센터를 유지합니다. 직원 2,000명은 계속 고용하겠습니다. 작은 숫자였지만 의미는 컸어요.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즉시 마나우스로 달려갔습니다. AS 센터에는 남아있던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떠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2,000명이라도 남은 게 감사해요. 센터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본사 지시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브라질 시장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거죠. 기존 고객에 대한 책임은 다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신규 투자 가능성은 있나요? 지켜봐야죠.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브라질이 진짜 변했는지 확인해야 해요. 1년, 2년 지켜본 후에 판단할 겁니다. 희망의 불씨였습니다. 현대차도 비슷한 제스처를 보였어요. 상파울루 AS 센터는 유지합니다.
500명 고용을 지속하겠습니다. LG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비스 센터는 운영합니다. 브라질 고객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어요. 한국 기업들은 완전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발판은 남겨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강석훈 이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브라질이 진짜 변한다면 우리도 다시 고려할 수 있어요. 하지만 최소 5년은 지켜봐야 합니다. 5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거절은 아니었어요. 한인 사회는 이 소식에 환호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한인 회장이 말했습니다.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리 역할을 잘하면 언젠가 돌아올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언젠가 한국 기업들이 다시 브라질로 올 거라고. 그날을 위해 준비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삼성 마나우스 공장 건물은 여전히 서 있었어요. 텅 비었지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불이 켜질 날을 기다리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마나우스를 방문했어요. 도시는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공장 단지를 걸었습니다. 삼성 공장은 대부분 비어 있었지만 일부 구역에서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AS 센터 직원들이었습니다. 우리라도 남아서 다행이에요.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완전히 텅 비었으면 더 절망적이었을 거예요. 주변 상가들도 서서히 문을 다시 열고 있었어요. 중국 기업이 작은 공장을 차렸어요. 한 식당 주인이 말했습니다. 직원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손님이 조금 늘었어요. 중국 기업 몇 곳이 빈 공간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규모는 삼성의 10분의 1도 안 됐어요. 부동산 시장은 아직 침체 상태였습니다. 집값이 반토막 난 채로 유지되고 있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회복하려면 5년은 걸릴 것 같아요. 학교와 병원은 규모를 줄여서 운영 중이었습니다. 학생 수가 예전의 60%예요. 한 교장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문 닫지 않고 버티고 있어요. 실업률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마나우스 실업률이 20%대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을 거예요. 한 시민이 말했습니다. 힘들지만 견디는 중이에요. 마나우스는 완전히 죽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숨을 쉬며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젠가 다시 활기를 되찾을 날을 꿈꾸며 한국 기업들도 배웠습니다. 현지 법 준수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삼성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브라질 사태가 교훈이에요. 실제로 한국 기업들의 해외 사업장 관리가 강화됐어요. 노동법 준수, 투명한 고용, 현지 소통 강화, 장기적 관점이 중요해요. 한 경영학 교수가 말했습니다. 단기 이익만 쫓다가 모든 걸 잃을 수 있어요. 삼성이 브라질에서 배운 거죠. 현지화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현지인을 더 많이 경영진에 등용해야 해요. LG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현지 상황을 더 잘 아니까요. 소통도 강화됐습니다. 정기적으로 노동자들과 대화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현대차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문제가 커지기 전에 해결하려고요. 하지만 가장 큰 교훈은 따로 있었습니다. 신뢰가 가장 중요해요. 한 기업인이 말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신뢰죠. 한번 잃으면 회복하기 너무 어려워요. 브라질 사태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값진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저는 한국 기업의 진짜 가치를 배웠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달랐어요. 다른 나라 기업들과 단기 이익이 아니라 장기 관계를 봐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돈만 벌고 떠나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려 하죠. 의리와 신의 한국적 가치였습니다. 한번 파트너가 되면 끝까지 책임져요. 제가 말합니다. 그게 한국 기업의 방식이에요. 일본은 기술을 숨겼습니다. 중국은 단기 이익만 챙겼어요. 하지만 한국은 진심으로 나눴습니다. 기술도 노하우도 진정한 동반자였어요.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랑스러워요. 한국의 피가 흐른다는 게 브라질 사람이면서 한국 사람인 제가 그 다리가 되겠습니다. 언젠가 두 나라가 다시 손잡을 그날까지. 지금까지 브라질 마나우스에서 3년간 한부 관계를 지켜본 마르셀 김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2억 시장의 오만이 어떻게 20만 명의 비극을 만들었는지, 30년 신뢰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작은 희망의 불씨가 남아있어요. 언젠가 한국 기업들이 다시 브라질로 갈 수 있도록 마르셀 씨 같은 분들이 다리를 놓고 있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신뢰는 쌓기엔 오래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는 것. 오만은 언젠가 대가를 치른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십은 상호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것. 한국 기업의 진짜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편지함이었습니다.